어려운 기술도 쉽게 전달하는 슈어드 IT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슈어드 IT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공격자는 클라우드를 먼저 이해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클라우드 시큐리티가 필요한 이유라는 주제로 다운 기술과 함께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IT 운영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기업의 보안 담당자분들이 클라우드에 알맞은 보안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서는 기존에 온프레미스에서 적용했었던 보안 문법이 클라우드에 왜 통하지 않는지, 클라우드에는 클라우드에 알맞은 보안 솔루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통계 자료, 그리고 솔루션의 특징과 고객 사례, 데모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된 이벤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좋은 질문 이벤트입니다. 저희 세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생기실 수 있을 텐데 그때마다 기다리지 마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질문 탭을 눌러서 질문창으로 이동하신 다음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된 담당자분들께서 답변을 달아드릴 예정이고요.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중 5명을 추첨해서 치킨 세트 기프티콘을 드릴 거니까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단 세션 내용과 크게 관련이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해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션이 다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채팅창과 질문창, 공지사항으로 공개될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 중 50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벤트 내용도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해 볼 텐데요. 아마 시청자분들은 눈치채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웨비나가 사실 지난 5월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5월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다운 기술과 함께 비슷한 주제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웨비나를 가졌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게 시리즈 웨비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2회차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모셨던 발표자를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다운 기술의 손두영 차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이제 웨비나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출연하게 된 다운 기술의 손두영 차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장님. 네. 두 번째라고 하셨는데 처음보다 더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좀 떨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긴장도 풀어드릴 겸 네. 근황을 좀 여쭙고 싶은데 제가 듣자 하니까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있으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게 뭔지 네. 좀 궁금한데요. 이제 지난번 웨비나 이후에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네. 이제 그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 그 시험이 이제 지금은 이제 6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인 이제 CCFA라고 하는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서티피케이트 팔콘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이제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하게 됐는데 네. 이제 취득을 하고 나니까 보니까 이제 이게 파트너사 엔지니어 중에는 처음으로 취득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1호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네. 국내 1호 그 공식 자격증을 취득한 엔지니어라는 네,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은 다른 네. 분들도 좀 이렇게 따시긴 하신 그런 자격증인가요? 네네네. 그렇죠. 이제 그 뒤로 이제 이어서 뭐 다른 파트너분들도 많이 취득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솔루션에 대한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을 최근에 취득을 하셨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한 분의 발표자를 더 모셨거든요. 다운 기술의 고성종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슈어드 IT에서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다운 기술에서 영업하고 있는 고성종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거의 한 2년 만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슈어드 IT에는 그렇게 됐네요.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네. 익숙하신 얼굴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사님의 근황도 좀 여쭙고 싶은데 제가 콕 집어서 요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어찌됐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다운 기술을 영업하시게 되면서 조금 전에도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말 많은 고객분들을 실제로 많이 만나보셨을 네, 것 네. 같아요. 오늘 저희 주제가 클라우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진짜 그런 기업들이 정말 클라우드로 많이 전환을 해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체감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이따 이제 저희가 그 손두영 차장이랑 같이 얘기할 주제이기도 한데 네. 최근에 이제 고객분들이 뭐 금융권도 그렇고 네. 이제 원래 규제 속에 있었던 네. 고객분들이 많이 규제 밖으로 나오고 있거나 규제가 조금 네. 완화된 내용이 있다 보니까 클라우드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나 예전에는 단순하게 클라우드가 뭐 우리가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되게 용이하다 이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하면 그렇죠.
요 사스 서비스든 클라우드든 네.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AI를 결합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신 것 같습니다. 이게 온프렘 안에서는 그런 AI를 적용한다는 게 사실상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네네네. 뭐 요즘 GPU 사겠다고 정부에서도 발벗고 나서는 파인데 일반 기업들이 그 GPU 몇 장 구하는 게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모여져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들이나 그런 인프라들을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클라우드 전환이 조금씩 늘어나는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체감을 하고 계신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사님께서 만나 뵙는 그런 기업들이 유달리 클라우드에 관심이 많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진짜 그러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옮겨가고 있는 건지 그런 어떤 구체적인 뭐 통계 자료랄까요? 수치랄까요? 이런 걸 좀 보면서 얘기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있으면 좀 보여주시죠. 그 이제 제가 이 자료를 좀 조사를 해왔는데요. 이제 삼성 SDS에서 이제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현황 보고서가 이제 있더라고요. 2025년도 걸로. 그래서 이제 그 자료의 내용의 이제 일부를 좀 가져왔는데. 이제 자료 내용을 보면은 이제 크게 보면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정말 얼마나 많이 쓰느냐를 봤을 때는 일단 이제 사용 중인 비율이 66% 정도 되고 엄청 많이 이제 사용하네요. 아직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34%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그 앞으로 도입하지 않았지만 향후에 도입할 계획이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이제 사실 2년 이내에는 이제 27%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31%인 만큼 이제 거의 절반 이상이니까 거의 한 80%에 가까운 인원 이제 퍼센테이지로 이제 도입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설문 이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야, 지금 그러니까 저 왼쪽에 있는 34% 중에서 그 중에서 지금 거의 58%가 2년 내에는 도입을 할 거다라고 한 거니까 2년 뒤에는 진짜 66 더하기 17이면 83%의 기업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고 있겠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실제 많은 고객들이 지금 클라우드를 쓰고 계신데 물론 그 인프라의 규모는 아직 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온프렘에 비해서는. 하지만 이제 실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봤을 때는 그리고 전환할 계획이 도입 2년 이내에 있다라는 걸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클라우드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하지 않았던 지금 55%가 이제 금융에 되어 있는데 금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클라우드에 대한 비율이 많이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5%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규제가 조금 완화되는 시점에 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내년 되면은 더 많은 비율대로 이제 금융 쪽에도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들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가 어떻게 보면 완화되면서 클라우드 도입률이 늘어났다는 거는 기존의 금융에서도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은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건데 규제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걸로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많은 고객분들 만나 뵈면 하시는 말씀이 우리 AI 같은 것도 쓰고 싶은데 이제 AI를 쓰려면 클라우드 해야지. 업무랑 접목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규제를 풀어주는 과정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이 클라우드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겠다라는 거는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봐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통계 이제 그 보고서에서도 이제 그 좀 더 살펴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클라우드를 그러면 이제 선정할 때 업체를 선정할 때 있어서 고객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제 흥미로워서 이제 가져오게 됐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제일 높은 비율이 일단 가격입니다. 가격이 제일 이제 큰 우려 사항이고 그 두 번째가 이제 데이터의 보호와 이제 보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성능이라든지 이제 데이터에 대한 보호, 이제 보안 이런 측면이 좀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이제 굉장히 우려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클라우드에 관심을 처음 보였었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IT 인프라 운영 비용을 낮출 수 있다라는 거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저런 가격과 비용에 대해서 예전에는 제일 큰 관심을 뒀었지만 제가 듣기로는 클라우드를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온프렘보다 비용이 더 많이 나온다고 요즘에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이랑 비용만으로 접근해서는 좀 뭐 후회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두 번째 항목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데이터 보호와 보안이라는 거는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알아서들 잘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인프라의 일부가 클라우드로 갔네? 하지만 저것도 우리 인프라니까 보호하긴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잘 갖춰놨었던 그 보안 환경이나 뭐 보안 솔루션을 클라우드로 갔어? 그럼 거기도 적용하지 뭐. 그랬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네? 라는 거에서 저런 좀 반응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실제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게 가격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고객사들이 이제 처음에는 클라우드가 싸대 네네. 라고 이제 인식하셨는데 네. 실제적으로는 클라우드가 무조건 싸진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네네. 오히려 클라우드가 더 많은 비용을 낼 수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확장성, 뭐 아니면은 유연성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민첩한 어떤 그렇죠. 민첩성,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사업을 전개하는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온프렘 서버를 구축하고 네. 구매해서 구축하고 그렇죠. 설정 잡고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비용과 맞습니다. 시간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클릭 몇 번으로도 해결할 수 네. 있는 서비스들이 많다 보니까 네. 굉장히 빠르게 확장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대용량 어떤 서비스들을 처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많은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어떤 그런 것들을 빠르게 확장해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게 무조건 비용으로 비싸다, 싸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진 것 같아요. 네.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성숙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무래도 이제 그런 비용적인 부분들이 결국에는 서비스랑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실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오는 게 결국에는 보안일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계속적으로 사고 많이 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비단 온프레미어서 사고 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들도 또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사고들도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가격이랑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재무적인 판단이 좀 들어간다라고 하면 네. 결국에는 데이터 보호와 그 보안은 이제 실제 이걸 운영하는 환경에서의 어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따지면 두 번째로 올라온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긴 뭐 저 첫 번째, 두 번째가 53%, 47%라는 거는 저 두 가지 사항만 크게 어떻게 보면 해소가 된다면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거에 대한 장벽은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저 가격이나 비용 저게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서비스 확장이나 뭐 아니면 뭐 비즈니스 연속성이나 그런 연속성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피해 그걸 따지면 저 비용은 되게 하찮은 정도 수준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확장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좀 빠르게 접근해야 되는데 네. 뭐 서버 구매해서 딜리버리하고 네. 와가지고 구축하고 하는 시간에 네. 서비스 만들어서 빨리빨리 뿌려서 그러니까요. 확장하는 게 훨씬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 시간에 물건을 몇 개를 더 팔 수 있는데 그쵸. 그 서버 구매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저런 어떤 가격과 비용을 단순하게 그냥 싸냐 비싸냐 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네. 전략적인 관점에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우리가 그럼 이 정도에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최근에는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데이터 보안 관점에서도 보면은 이게 어쨌든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은 내가 챙겨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클라우드로 간다고 해서 회사에서 인력 더 뽑아주지 않잖아요. 네. 그냥 그 인력으로 더 많아진 것들을 챙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력이 제한돼 있으니 당연히 놓치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해가 생기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더 뽑았어. 사람을 더 뽑는 비용보다 그냥 솔루션에 투자하는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데이터와 보호와 보안 쪽에 방점을 찍고 투자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용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제일 회사에서 운영하는데 비싼 금액이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제일 네. 비싸잖아요. 근데 인건비를 어떻게 하면은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네. 방법이 네. 솔루션이 될 수도 있고요. 네네. 물론 그렇다고 그게 뭐 무조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긴 하죠. 어떤 방법이 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렇게 통계 자료를 놓고 보면은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진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 데이터 보호와 보안에 대한 걱정이 참 많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한번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한테 네.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설문조사를 진행해봤는데 따로 이렇게 자료는 만들어져 있지 않군요. 네네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 설문조사를 봤을 때 저희가 이제 가장 우려되는 보안 위협이 미스컨피그레이션 그리고 데이터 유출. 그렇지. 네, 설정 두 가지. 잘못해서. 이게 이제 클라우드가 쉽게 설정할 수 있는 반면에 네. 반대로 놓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온프레미스 환경 같은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는 게이트웨이만 어떻게 꽉 쥐고 있으면 네. 외부에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죠. 제한되는데 그렇죠. 클라우드는 API부터 뭐 네트워크 환경까지가 다 온프레미스랑 다르다 보니까 네. 머릿속에 제대로 그려지지 않는 게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 내가 다 챙겼어 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와중에 이제 놓치게 되는 어떤 미스컨피그레이션 관련된 네네네. 부분들이 네. 발생할 수 있죠. 네.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가 많이 높지 않는 이상 네. 이제 이해가 낮게 되면 나는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못한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어떤 미스컨피그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가장 어떤 염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네. 아무래도 클라우드 환경의 복잡성 때문에 연결되는 요인인 것 같고요. 이게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 나눴었지만 어찌됐든 온프렘보다 클라우드 쪽에서 챙겨야 할 것들이 워낙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오류라고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클라우드 환경에 알맞은 보안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조차도 좀 많이 부족한 그런 그쵸,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어쨌든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보안 솔루션이 있으니까 그게 클라우드도 지원한다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 뭐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인프라만 하나 더 추가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알아서 잘 되겠지 뭐. 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안일하게 좀 해놔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온프레미스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업체에 전화하면 알아서 금방 다 고쳐주잖아요. 알아서. 근데 클라우드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너네가 알아서 해야 돼요, 고객님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 전화할 때도 마땅치가 않을 것 같고, 고객 스스로 지식이 많아서 그거를 스스로 챙길 수 있도록 권장하는 서비스들이 많아서 이런 오류가 많이 발생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클라우드는 알아서 직접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글로 이동하는 걸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클라우드라는 환경 자체가 어떤 고객과 그런 쉐어하는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서로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내에서 이제 실제로 고객분들이 이제 현재 그러면은 클라우드 보안을 하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들을 많이 사용하는지 이런 설문을 했을 때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하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자체 보안 기능, 그렇죠. 뭐 AWS나 뭐 GCP나 이제 이 벤더에서 제공하는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제공하는 이제 보안 기능들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굳이 사용한다면 이제 웹방화벽 정도의 수준으로만 사실 사용하는 게 이제 제일 많다는 비율이 이제 설문 결과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떤 보안 솔루션들이 필요할까라고 또 질문을 했을 때는 이제 취약점에 대한 관리, 이제 리스크에 대한 관리나 아니면 이제 EDR이나 XDR 관련해서 이제 이 부분이 좀 더 필요하겠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설문 결과 상으로는. 이게 실제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을 구성할 때 기존에 이제 온프렘에서 썼던 보안 공식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고객사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러면은 반대로 클라우드를 그냥 온프렘처럼 똑같이 구성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형태로 구성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하긴 그러면 온프렘에 적용했던 거 잘 되겠지 뭐 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요. 동일하게 뭐 예를 들어서 온프렘에 적용했듯이 방화벽 놓고 웹방화벽 놓고 IPS 놓고 이런 식의 이제 구성들이 있는데 실제 이제 클라우드의 확장성을 쓰려면 그런 식의 구성들이 조금 배제돼야 되고, 그러니까 변경이 돼야 되고 바뀌어서 이제 실제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어떤 클라우드형 어떤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어떤 이제
구축이나 운영 방식들이 필요하겠죠. 이제 거기에 따른 보안 솔루션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고민과 투자들이 조금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손대영 사장이 얘기한 대로 뭐 웹방화벽 같은 걸 놓는 게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의 보안의 끝이고 이제 조금 더 투자해도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제공하는 어떤 보안 기능들, 스택들을 쓰는 게 현재는 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조금 더 심층적이고 복잡도가 높은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보안 구성을 하기보다는 과거에 그냥 온프레미스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좀 구성하는 형태가 좀 아직까지는 있다 보니까 실제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에 대한 고민보다 과거에 했던 거를 그대로 클라우드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오히려 고객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클라우드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낭비하는 어떤 그런 것 같아요.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클라우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 그런 형태로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실제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어떤 보안 설문조사 하신 대상분들이 우리가 그럼 얼마나 보안이 잘 되어 있어 라는 대답을 할 때 그래도 보통 이상이 좀 답변이 많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하다는 수도 상당했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클라우드 보안에서는 니즈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시는 사람도 없고 세계적인 어떤 정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완벽하게 준비를 못하고 조치가 안 돼 있는 상태들이 많은 고객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저만의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진짜 온갖 많은 다양한 보안 벤더들을 접하고 그들도 다 클라우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정보는 넘치는 것 같아요. 넘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그 어떤 좀 지식이 조금 이제 부족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적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그 많은 벤더들이 이야기하는 클라우드 보안이라는 거에 대한 수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 실무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아시는데 조직의 특성상 지금 구성되어 있는 클라우드가 그거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또 있으실 거예요. 실제 이제 고객사에서 클라우드를 완벽하게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구현해서 쓰는 게 아닌 아까 말씀드린 온프레임 형태로 그대로 어떤 이전을 했다라고 하면 클라우드형 서비스를 만들어서 보안 솔루션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저희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에는 이게 적용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고객들한테는 먼저 클라우드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행태부터 뜯어고치실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어떻게 이용하시는지를 보고 저희가 거기에 맞는 어떤 솔루션을 제안하거나 방법들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좀 선행이 돼야 되는 것 같고 최근에 미팅을 나가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떤 정보를 습득했었을 때 그러네 우리도 그렇게 좀 바꿔야겠네요라고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가요? 그쵸. 이제 최근에는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씩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도 설명드릴 뭐 사고 사례들의 클라우드에 대한 사고 사례들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보안을 좀 더 고려하기 위해서는 아키텍처를 조금 손봐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고객사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걸 어쨌든 종합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클라우드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를 제대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한정된 인력과 여러 가지 어떤 자원적인 제한 때문에 다양한 보안 좀 챙겨야 될 것들을 제대로 못 챙기는 바람에 보안에 구멍들이 좀 많이 생겨났었던 게 현재의 상황이라서 설문에 참여하신 담당자분들도 야 우리 클라우드 보안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그렇게 느끼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제 사고도 많이 발생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진짜 그런 사고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더더욱 느끼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어떤 보안 사고 어떤 대표적인 보안 사고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클라우드 보안 사고 사례를 좀 이제 3가지 정도를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그 첫 번째로는 이제 그 힙쉬퍼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런 배송 관련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회사의 이제 고객 정보가 이제 유출된 사례입니다. 지금 이거 송장 이미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송장 이미지가 유출이 된 거예요? 송장만 유출된 건 아니고 이제 정확히는 사실 이 기업에서 사용하는 S3 버킷이
그냥 공개된 상태로 이제 그래요? 있었고 이제 그게 그냥 방치돼 있다 보니까 아이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정보가 이제 1,43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송장도 있지만 뭐 이 안에 이제 이름이라든지 뭐 주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연락처 이런 개인 정보들이 이제 다수 포함됐고 이제 뭐 세관 신고서도 있었고 진짜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좀 데이터들이 이제 한 번에 많이 유출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S3 버킷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AWS의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잖아요. AWS에 올라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AWS는 S3에 올려놓으시면 안전하게 잘 보호됩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게 털렸다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거는 정확히는 AWS의 어떤 보안에 문제점이 있었다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스컨피그레이션이죠. 고객이 저거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을 비공개로 해서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냥 공개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AWS에서는 정확하게 우리는 침해당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왜냐면 사고가 난 건 아니니까. 다만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S3 버켓에 안전한 줄 알고 올렸는데 왜 유출됐어? 했는데 알고 봤더니 고객이 미스컨피그레이션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실제로 많이 발생해요. S3 버켓에 관련된 문제들이. 지금 한 사례만 말씀드렸지만 뭐 국내 해외 갈 것 없이 S3 버켓을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아니면은 그런 위협 직전까지 갔던 사례들은 정말 많습니다. 왜 이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미스컨피그레이션들을 다 하나하나 이제 사람이 체크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놓치는 부분들이 간혹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그 클라우드의 고객 책임 모델. 그쵸. 거기에서 나오는 오해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도 사실 저희 서비스도 그 이미지 저장을 S3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링크 보면 이제 S3로 시작하는 그런 링크가 나와요. 한번 개발자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분명히 저희 개발자도 그냥 S3 연결하고 그것만 했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이번에는 이제 애저입니다. 애저에도 이제 그 S3 버킷처럼 블록 스토리지가 있거든요. 똑같은 거잖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25년 7월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이제 탤런트 훅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 그 구직 관리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이 애저 블록 이제 스토리지가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비공개 상태로 이제 관리가 되는 게 맞는데 이제 공개된 채로 그냥 이제 꽤 긴 기간 동안 이제 유지가 되어 있었고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것도 미스컨피그레이션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기본적인 거를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사고라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각각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제공하는 보안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대응을 하면 되게 좋겠지만 대부분 좀 부족하거든요. 그런 보안 기능들이 AWS, 뭐 애저 다 마찬가지로 그런 보안 기능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커버리지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 뭐 시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또 필요해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국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고객분들이 고민을 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로 이제 2,600만 명의 이력서가 이제 외부에 노출이 된 상태로 유지가 돼 있었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그 로그인도 필요가 없고 그냥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니 이력서면은 개인 정보 중에서도 진짜 엄청나게 수준이 높은 개인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민들 기준으로 사실 2,600만 명이면 이제 저희 우리나라로 치면 절반 가까이 되지만 어쨌든 스케일이 미국이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은 인원의 이름이나 이제 이메일 주소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 등이 유출이 됐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피싱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에 또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정보로. 아니, 이력서가 유출됐으면 해커 입장에서는 누구누구님 요번에 합격하셨다고 면접 보고 충분히 가능하죠. 피싱 메일 보내면 누가 안 클릭하겠어요, 저걸. 와, 심각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례는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에 악성 코드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받아가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이제 2024년도 3월 29일 날 발견됐던 이제 문제인데요. 이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제 한 개발자가 리눅스 서버를 자기가 이제 SSH로 접근할 때마다 CPU의 사용률이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런지를 이제 원인을 막 찾아보니까
이제 리눅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XZUtil이라고 하는 이제 압축 프로그램입니다. 이 압축 툴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툴 자체에 백도어가 심어져 있는 채로 이제 배포가 됐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나오고 바로 이제 CV2024, 이제 3094라고 하는 취약점이 이제 바로 등록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가져온 거는 이거는 이제 작년도 기사가 아니고 이제 이번 달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제 8월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나왔는지를 이제 가져온 이유는 이제 지금도 도커 허브에 가면 데비안이 공식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있는 이제 공식 베이스 이미지 레퍼지토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XZ 유틸리티가 아직도 배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악성 코드가 있는 채로 배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에 있는 XZ UT를 만약에 누군가가 그대로 그냥 받아서 개발자분이 많이 사용한다면은 이제 이 악성 코드를 그냥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게 오픈 소스잖아요. 지금 여기도 도커 허브니까 누구나 와서 누구나 올릴 수도 있고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그 안정성이 보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오픈 소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물론 활용할 수 있는 지식도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아니 이게 진짜 다운받았다가 이렇게 백도어 심어져 있는 거를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저게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 레드햇이야. 레드햇이 자기네 공식 커뮤니티에서 저런 걸 배포하는데 백도어가 심겨져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게 좀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스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왜 아직도 악성 코드가 있는데 이제 배포를 유지해 주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누군가가 했는데 이제 데비안에서는 답변이 이제 이 툴 자체가 이제 어쨌든 신규 버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성 코드가 없는 채의 버전이 계속 나왔고 사실 지금 버전은 굉장히 오래된 버전이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히스토리 측면에서 이걸 유지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도 배포하는 그 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히스토리 그건 자기네 사정이지. 방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 사실 지금은 이제 XZ라는 어떤 툴 하나지만 사실 이런 경우도 말고 이제 그냥 누군가가 잘 만들어 놓은 컨테이너를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CI/CD 파이프라인 안에서도 이제 가져올 때 개발자분들이 그냥 바로 잘 만들어진 컨테이너를 사실 검증 없이 사용하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냥 놓고 돌리면 쫙 배포되니까 신경 안 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 검증을 하고 배포하는 거나 이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부로 다운받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라는 거네요. 이게 뭐 지금 이거는 어떤 뭐 컨테이너에 대한 문제지만 실제 저희가 뭐 레파지토리를 이용해서 레파지토리 안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개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은 뭐 A부터 Z까지를 모든 거를 혼자 코딩하는 시대는 아니니까. 더군다나 요즘 AI는 지가 맘대로 AI 에이전트가 코딩하고 있을 텐데 그때 필요한 레파지토리 갖고 와가지고 배포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악성 코드나 내용들이나 이런 좀 위협이 될 만한 내용들을 검증을 할 수 있느냐. 현재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CI/CD 파이프라인 안에서 시큐리티가 그래서 데브세옵스를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시큐리티가 굉장히 이렇게 어떤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기보다 그냥 배포 직전에 우리 한번 검증해보자 정도에서 끝나긴 하는데 이런 CI/CD 파이프라인 전체에서 이런 것들을 좀 가시성 있게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앞으로도 좀 필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CI/CD라는 것 자체가 태생이 그 개발자의 배포 생산성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나온 건데 맞습니다. 거기에 악용을 하게 되는 거죠. 악용해서 이런 게 나온 건데 만약에 거기에 보안 챙긴다고 뭔가 보안 검증 프로세스가 들어가요. 평소보다 배포가 늦어져. 아무도 안 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편의성을 위해서 보안을 약간 희생한 꼴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거를 활용해서 공격들이 워낙에 많이 있으니까 이제는 보안을 챙겨야 된다라는 건데 안타깝게도 그런 CI/CD 도구들을 제공하는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냥 일단 생산성 쪽에만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라는 거네요. 근데 뭐 그쪽
이제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생산성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맞고 네. 고객 입장에서는 그런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을 때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안 조치를 뭘 할 수 있는지 워크로드 보안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네. 그거를 이제 우리 전체 개발 라이프 사이클 안에 어떤 식으로 녹여낼 네. 거냐 이거를 한번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CWPP 같은 솔루션들이 네네. 최근에 곽광받으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도 좀 이렇게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AWS가 됐든 그런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들이 대부분 어떤 뭐 생산성, 유연성, 민첩성 이런 거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정말 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고객들은 그것들을 다 가져다가 되게 조합해서 많이 사용하실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조합을 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고객마다 또 다 다를 거예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획일화된 정형화된 그 클라우드에 알맞은 보안이라는 게 나오기도 되게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그러면 그런 AWS에서 챙겨주지 못하는 별도의 이런 보안 홀드를 알아서 잘 챙겨줄 수 있는 서드파티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객들이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있고 네. 높아진 만큼 클라우드 환경 전반에 대해서 가시성을 좀 확보하실 방안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여기에 이제 구성 오류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데이터 유출이나 네. 아니면은 악성 코드든 이런 공격에 대한 위협에 네. 대한 네. 어떤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고 그걸 탐지하고 교정할 수 있는 어떤 전반적인 보안 솔루션들을 고민하시고 도입하시는 이제 단계로 진입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30분 넘게 길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찌됐든 클라우드에 알맞은 별도의 전문 보안 솔루션이 필요하네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고 맞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이런 보안 솔루션들의 역할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알아볼 그 클라우드 보안에 특화된 솔루션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어떤 기능들일 것 같은데 지난번 웨비나 때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그 팔콘이라는 걸 소개를 해주셨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그 팔콘이라는 플랫폼의 기능들 중에서 클라우드 보안 쪽에 좀 더 특화된 기능들을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 지난번에 했던 거는 이제 클라우드 스택의 이제 팔콘 플랫폼 안에 네. 엔드포인트 시큐리티를 소개드렸던 거고 네. 이제 이번에는 이제 클라우드 시큐리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이제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클라우드 보안을 어떻게 이제 도와주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개념적인 설명을 위주로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많이 요즘에 C앱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C앱에 대한 가트너의 정의를 좀 먼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C앱은 사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프로텍션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그 가트너에서 정의하는 바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를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된 그 어떤 그런 보안 플랫폼이어야 된다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이제 다양한 보안 기능들이 통합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아티팩트를 스캔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안 가드레일이나 이제 구성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이제 관리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위험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어떤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행위 기반 형태의 어떤 분석이 가능해야 되는 거를 C앱이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이제 이 C앱 클라우드 시큐리티에 대한 모듈들을 이제 지금 6가지 형태로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개씩 모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제가 요즘에 또 AI가 빠지면 안 되니까 이제 챗GPT한테 이제 이미지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AI를 또 활용해서 챗GPT한테 이제 자동차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제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제 일단 제일 첫 번째는 프리 런타임 보호입니다. 이제 프리 런타임은 말 그대로 런타임 되기 전에 이제 어떤 검증하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차가 생산되기 전에 어떤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맞는 또 부품들도 또 설계가 있을 거고 그런 거를 이제 어떤 그 실제로 생산하기 전에 어떤 그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이제 QA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QC라고 하죠. QC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이 설계했던 우리의 차가
이제 문제 없이 잘 조립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프리런타임이라고 하면 네.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저희는 이제 IAC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라고 네네네. 해서 인프라 구성하기 전에 이제 코드로 이제 쉽게 그렇죠.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일단 스캐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이 인프라를 구성하기 전에 이 코드가 정말 문제 없이 구성할 수 있는지를 이제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한번 체크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까 그 세 번째 사고 사례처럼 이미지 우리가 가져오는 레퍼지토리 스캐닝을 네.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된 레퍼지토리 안에 있는 네. 이미지만 가지고 컨테이너를 구성했느냐, 아니면 다른 외부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다가 이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느냐 네네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밖에서 가져온 서비스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리런타임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에서 이미지를 배포하기 전에 이 위험이 있는지를 이제 사전에 한번 체크해 보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차를 타다 보면은 네. 노후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뭐 녹이 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 뭐 녹이 쓰는 건 사실 일반적이지 않지만 뭐 브레이크 뭐 페달이 뭐 좀 녹슨다든지 네. 뭐 잘 브레이크 안 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뭐 타이어에 어떤 마모가 생긴다든지 네. 이러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이제 점검을 하게 되잖아요. 차량도. 그래서 차량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CSPM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시큐리티의 포스처 매니지먼트를 해서 저희도 이제 주기적으로 API를 통해서 이제 이 차의 상태가 네. 정말 이제 그 운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지 이러한 식의 이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규정 중심의 어떤 이제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어떤 아까 사고 사례처럼 미스컨피그레이션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취약점은 얼마나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스캐닝을 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CSPM이나 앞에서 했던 그 이미지 뭐 IAC나 뭐 스캐닝 같은 경우에는 침해 자체를 막는 기능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제 어떤 확인하는 그런 과정의 기능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CSPM은 운영 중인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우리가 잘못된 구성, 뭐 운영하다 보면 사실 뭐 방화벽을 열어야 되거나 네네네. 뭐 어떤 특정 이유 때문에 이제 계속 변경이 일어나거든요. 설정에 대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변경이 있었을 때 위험을 이제 좀 저희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동차 운행할 때 네. 경고등 뜨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 경고등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세 번째로는 이제 CIEM인데요. 이제 어쨌든 이 차가 내 차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타야 되는데 이제 뭐 도둑이 탈 수도 있고 사실 이런 부분을 이제 검증하는 게 클라우드에서 CIEM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클라우드 계정을 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사용자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뭐 IP 주소를 가지고 접근하거나 네네네. 이래야 되는데, 뭐 다른 나라 해외에서 뭐 접근을 한다든지,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접근부터, 그리고 이제 이 계정이 사실 최소한의 권한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데 좀 너무 오버하게 퍼미션을 할당받아서 이제 사용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의 권한에 있어서 이제 가시성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용하지 않는 권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권한들은 이제 끌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설정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CIEM도 마찬가지로 이제 침해 자체를 막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 주인이 과연 탑승을 이제 본인이 자기 열쇠로 열었는지 아니면 이제 누군가가 강제로 열어서 탔는지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침해 자체를 막진 않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어떤 과도한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접근을 누가 했는지 이러한 식의 확인을 하는 기능들을 CIEM으로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차를 주차장에 주차해 놨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알림이 온 거예요. 네. 차 문이 열렸습니다. 뭐 갑자기 뭐 시동이 켜졌습니다. 뭐 그런 어떤 알림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상하다. 난 지금 우리 사무실에 있는데 네. 누군가가 나의 차에 접근해서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그렇게 핸드폰 알림으로 알려주듯이 네. 알려만 준다. 네. 그 이후의 조치는 네가 해야 돼. 그렇죠. 라는 정도라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저희의 어떻게 보면 코어 기술인 이제 CWP가 나옵니다. 이제 클라우드 워크로드 프로텍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호를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침해 자체를 CWP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런타임 보호라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 워크로드가 이제 운영될 때에 어떤 행위 기반에 대한 머신러닝 엔진을 가지고 행위 기반에 대한 보안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실시간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 CWP를 사용하려면은 사실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에이전트를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사에서 우리가 운영 중인 워크로드에 이제 사실 에이전트 설치한다고 하면은 많은 고객분들이 굉장히 이제 좀 불안해 하시는 게 당연하죠. 이제 요즘에도 그런 편이거든요. 정말 작은 리소스만 자가 없습니다라고 벤더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도 혹시 알아? 언제 또 피크 줄지 모르는데? 맞습니다. 그럼 우리 서비스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사실 그 리소스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뭐 오탐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 사실 리소스가 제일 큰데, 결국에는 클라우드에서는 사실 이 리소스라는 게 CPU나 메모리를 사용하는 게 결국에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용이 늘어난다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하게 되시는데, 이제 저희가 크라우드스트라이크 그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소개했을 때처럼 저희는 굉장히 가볍고 이제 하이 퍼포먼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양의 리소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이제 그 비용적이나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우려가 덜하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거는 알려만 주는 거고 이거는 실제 조치를 취하는 거니까 저 이미지처럼 요즘 차들이 그렇잖아요. 운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누가 이렇게 확 튀어나와. 갑자기 브레이크 확 밟잖아요. 지가 알아서. 맞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사고를 딱 막아준 거니까 그런 기능이 작동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이제 갑자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준다든지 뭐 이제 알림을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실질적인 이 운전자가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보호하는 것처럼 이제 저희도 CWP라는 이 워크로드 프로텍션을 가지고 이제 이 워크로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얘가 되게 중요하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 기능 자체는 실제의 그 침해를 막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경고등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ASPM인데요.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우리 회사의 어떤 그 서비스를 하나를 구동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구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API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거기에 DB를 참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거기에 뭐 그 외부 뭐 라이브러리를 불러온다든지 이러한 식의 이제 구성이 될 텐데 결국에 하나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나의 그 가시성 있게 이제 이 서비스가 구동되는 데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어떤 걸 사용하는지를 이제 이런 맵으로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각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각화한 이후에 그 각각의 서비스마다의 리스크 스코어링을 매겨서 어떤 게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이 서비스에는 개인정보를 다루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로 봤을 때는 이제 경고등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배터리가 없다든지, 뭐 엔진을 점검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식의 이제 경고등이 발생하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ASPM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클라우드 안에서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취약점에 대한 상태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어떤 부분을 리미데이션 해야 되는지를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차에 보면은 돈과 이제 서류가 있는데 우리 클라우드 안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킬 자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클라우드 안에 보관되어 있는 민감 정보, 뭐 PII나 뭐 PHI나 이런 개인 정보라든지 이러한 정보들을 이제 저희는 DSPM이라고 하는 모듈로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에 누가 접근하는지,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가 뭐 유출이 될 수 있는지 이러한 가능성들을 체크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위반을 했을 때나 이제 그냥 아예 외부에 오픈돼 있다든지 이러한 정보들을 탐지해서 이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안에 민감 데이터를 보호하고 이것을 이제 관리하는 부분이 DSPM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로 준비해 주신 저 오른쪽에 있는 챗GPT가 만들어준 저게 진짜 되게 찰떡 같아서 이해가 되게 잘 됩니다. 챗GPT가 되게 굉장히 똑똑한 것 잘 같아요. 만들어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6가지 설명을 딱 들어보니까 네 번째 CWPP
그러니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알려만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조치를 해야 돼. 이렇게 우리는 경고 알려줬어. 마찬가지로 우리 운행하다가 경고등 뜰 수 있죠. 엔진에 뭐 경고등 뜰 수 있어요. 그건 무시하고 운행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며칠 못 가서 자동차가 뻗어버리는 건데 어쨌든 알려주는 역할만 해서는 답이 없을 것 같거든요. CWPP처럼 진짜 뭔가의 조치를 취해줘야 될 것 같은데 4번 말고 나머지 1, 2, 3, 5, 6번에 대한 정보들을 알고 실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리미데이션에 대한 가이드는 제공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일부 기능들에서는 이제 그냥 클릭만 해도 네. 그 리미데이션에 대한 부분이 고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리미데이션에 대한 기능도 일부는 제공하고 있지만 이제 전체를 다 제공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어쨌든 그러한 어떤 취약점이 발견이 됐으니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네. 그 조치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준다. 네. 어쨌든 조치를 취하는 건 고객사 담당자의 몫인 네. 거고 CWPP는 뭐 그 영역에 해당하는 어떤 위협에 대해서는 오케이 내가 먼저 막아. 그 다음에 알려주는 그런 거인가 봅니다. 네.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지금 한 6개 정도의 저희가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할 수 있는 보안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 네. 저거를 각각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네. 이렇게 보면 또 그렇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래서 지금 솔루션 6개 도입하라는 건가? 네네. 6개 도입하면 내가 6개를 또 봐야 돼요. 맞습니다. 이거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는 저거를 하나의 단일 플랫폼에서 그렇지.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팔콘 호라이즌이라는 네. 어떤 서비스, 네네네. 서비스는 아니고 솔루션을 통해서 네. 이제 저런 것들을 하나의 단일 플랫폼 그리고 하나의 어떤 UI 저희 이제 관리 콘솔 네네네. 안에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 네. 게 있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있네요. 네,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내용 중에 저희가 어떤 클라우드 포스처 관리라든가 워크로드 프로텍션 네. 보호라든가 네. 위협 탐지 대응 이런 네.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다 처리하실 수 있고 관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6가지에 해당하는 취약점들도 무지하게 많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어떠한 대시보드에서 알려줘요. 많이 알려주는데 알려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은 뭐 그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렇죠. 막 되게 막 겁날 것 같아요. 저 6가지의 기능을 각각 하나의 솔루션으로 따로따로 구성해 있다고 보면 네. 그거를 일단은 하나하나 들어가서 확인하셔야 될 거고 네. 만약에 로그를 모아서 관리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거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네. 또 통일된 기준도 만들어야 네. 되고 내용도 만들어서 뭔가가 또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계속 이제 고민을 네. 하셔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그런 고민 없이 네.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저 6가지의 이제 관련된 기능들을 다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게 큰 특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호라이즌이라는 게 신의 플랫폼이라고 보면 되는 네, 맞습니다. 거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 호라이즌이 없어지고 클라우드 이름 시큐리티로 네네. 이름 바뀌어서 그래요? 그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호라이즌이라는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클라우드 시큐리티로 네. 브랜딩이 통합됐습니다.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라이즌을 잊어주시고 여러분 네. 클라우드 시큐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6가지 특징에 대해서는 살펴봤고 네. 근데 그래서 정말 그렇게 쉽게 잘 되는지 네. 구체적으로 진짜 작동하는 모습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데모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이제 이 데모 영상인데요. 네. 데모 영상을 가지고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데모 영상에서 나오는 이제 이 플랫폼은 이제 클라우드 시큐리티의 이제 신의 플랫폼 하나의 이제 싱글 콘솔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네. 네, 여기서 나오는 이 공격자 그룹에 대한 네.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네네. 이 데모 영상에서 나오는 공격자 그룹은 또 레버런스 북한 찰리마라고 하는 네. 이제 북한 공격 그룹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라자루스 그룹으로 알려져 있는 네, 그룹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격 그룹은 이제 클라우드를 대상으로 많이 공격하는 그 공격 그룹 중에 하나고요. 네. 그래서 이 공격 그룹은 초기에 이제 접근 권한을 얻기 위해서 네.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아파치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취약한 아파치 어플리케이션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접근을 하고 나서 이제 자격 증명이나 기밀 데이터, 이제 유출할 만한 데이터들을 탈취하는 시도를 이제 하게 되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는 건 어택 패스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이 인터넷에 노출된 클라우드 고객의 자산이랑 이제 내부에 가지고 있는 버킷의 자산을 보고 잠재적으로 이 경로를 통해서 여기까지 접근할 수 있다는 걸 분석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격에 대한 침투 경로를 예상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택 패스로 이제 우리 자산이 어디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셋 그래프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침해된 호스트들을 이제 이벤트를 하나 확인할 수 있는데 인터넷에 노출된 EC2 서버로 이제 하나가 시작이 되고요. 네. 이 서버는 지금 보면 이제 인터넷 익스포저로 yes가 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노출돼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그 외에 필요한 미스컨피그레이션 그리고 이제 뭐 취약점에 대한 정보들도 같이 쭉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의 콘솔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고 여기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선택하면은 이 이미지가 구동되고 있는 클러스터의 이름부터 그 안에 동작하는 파드까지 다 제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가시성 있게 우리가 어떤 컨테이너들을 사용하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거는 계정 정보입니다. IAM 계정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지금은 이제 DSPM 데이터 유출에 대한 그 예시 이미지인데요. 그래서 데이터에 지금 민감 정보가 있다라는 정보를 이제 저희가 스캐닝해서 가져온 정보인 거고, 요거는 이제 ASPM 영역에서 보여주는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각각의 서비스들이 어느 서비스들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시각화해서 보여드리게 되고, 지금 선택한 서비스는 리스크가 100점인 겁니다. 이제 인터넷에 노출돼 있고, 그리고 센서티브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민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제 서비스인 거고 이 민감 데이터에 연결되어 있는 버킷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해 보면은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뭐 이메일 주소나 이제 결제 수단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뒤에는 이제 워크플로우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자동화 기능을 통해서 특정 이벤트가 트리거 되면은 이제 이메일로 알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어떤 미스컨피그레이션이나 이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이제 자동화로 이메일로 알림을 받는 형태의 이런 구성을 통해서 이제 이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을 같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어떤 단일 콘솔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클라우드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보호 모듈들을 다 제공하고 있고 가시성 있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 입장에서도 내가 클라우드 보안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클라우드 시큐리티 솔루션 플랫폼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한눈에 보시고 조치 관련된 부분들도 정보를 제공받아서 필요한 조치들을 관련된 부서에 전달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조치가 있다라고 하면 직접 조치를 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데모까지 보니까 더 드는 어떤 궁금증인데 저러한 어떤 취약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 특정 어떤 인스턴스에 에이전트가 깔려 있고 그 에이전트가 한번 스캔을 쫙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인스턴스가 뭐 새로운 인스턴스가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발자가 막 뭔가에 이렇게 갖다 붙이고 API 연결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의 취약점 검사가 돼야 될 텐데 그 취약점 검사는 그러면은 이 에이전트가 한 번 더 다음번 스캔해서 다음번 스캔 타임에서 이거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 자체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AWS 계정을 이제 권한을 할당받아서 이제 API 형태로 저희 콘솔이랑 이제 이 클라우드 계정을 연동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그 CWP를 제외한 모든 기능이 다 이 API 하나로 다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계정만 등록을 해주시면은 이제 그 계정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전체 클라우드 안에 있는 환경을 스캐닝하고 이제 API를 통해서 다 확인하기 때문에 따로 여기서는 이제 뭐 에이전트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 5가지 모듈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CWPP만 에이전트가 설치되는 거고, 그러면 그 API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AWS 계정에서 새로운 EC2 서버를 만들어서 뭔가를 갖다 붙이면 거기에 대해서 취약점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바로 나오겠네요. 네,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개발자가 이렇게 하다가 뭐야? 잘못했나 보다. 다시 해야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데모까지도 받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좀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하기 전에 또 궁금한 게 자꾸 생기는데 뭐 시간 더 쓰면 되죠,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본 거는 클라우드 시큐리티니까 클라우드에 해당하는 보안을 챙겨주는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뭐 사고 사례 봤던 것도 S3니 뭐 그런 어떤 AWS 쪽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클라우드 시큐리티가 AWS는 당연히 지원을 할 것 같고, 네.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 AWS만 쓰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애저도 쓰고 GCP도 쓰고 뭐 요즘에는 뭐 오라클, 알리바바 뭐 거기에 국내 클라우드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클라우드들도 빠짐없이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지원하는지 그게 더 좀 궁금해요. 우선 이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는 네. 이제 AWS와 네. 그다음에 이제 애저 네. 그리고 GCP, 네. 이제 구글 클라우드와 네. 이제 오라클까지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아직은 이제 국내 벤더의 그 국내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그 연동은 네. 이제 지원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1, 2, 3, 4등 정도를 지원을 해주시는 거고, 네. 그러면 국내에 뭐 공공 클라우드나 뭐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뭐 KT든 네이버든 그런 국내 클라우드 많이 사용하실 텐데 그쪽은 아직은 네. 조금 어렵다.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쪽에 만약에 이제 클라우드 시큐리티 저희가 6가지 모듈 중에 CWP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 방식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도 뭐 서버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거나 네. 아니면 뭐 도커 컨테이너는 쿠버네티스 환경이라고 하면 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나머지 5가지 모듈들에 대한 기능 제한이 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좀 하긴 4번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엄청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온프레미스에 어떤 보안 솔루션들을 이렇게 설치한다? 에이전트 설치하세요? 괜찮아요. 설치할 거 몇 개 없거든요. 많으면 뭐 10몇 개 될래나? 근데 클라우드로 갔는데 이게 EC2 같은 가상머신뿐만 아니라 컨테이너까지 가면은 막 수백 개, 수천 개 막 되잖아요. 맞습니다. 언제 일일이 클릭하는 것도 일일 것 같아요. 설치한다고. 그렇게 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대량으로 인스턴스를 운영하시는 그런 환경이라면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것도 되게 일일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저희가 사실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서버를 배포하거나 사용자에 설치하는 거는 이제 보통 낙이나 뭐 PMS나 그렇죠. 이런 다른 툴을 많이 그냥 사용해서 되잖아요. 배포를 하게 되는데 사실 네. 클라우드는 그러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네. 저희는 일단은 이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구성 방식에 대한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네. 이제 그 제일 왼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네. 제일 왼쪽에 있는 리눅스 호스트 인스톨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EC2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에 운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온프레미스에 있는 이 리눅스 서버에 이제 직접적으로 그냥 설치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이 설치 자체도 가능하고 네. 이제 그 다음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제 가운데와 오른쪽 이미지가 해당이 될 텐데 네.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제 저희가 데몬셋 구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몬셋 구성을 하게 되면은 고객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클러스터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마스터 클러스터에다가 저희 에이전트 센서 배포하는 설치를 한 번만 하게 되면 네. 이 센서를 통해서 이제 이 안에 구동되어 있는 이 클러스터 안에 있는 모든 컨테이너의 파드 형태로 저희가 다 주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뭐 마스터 노드 안에 네. 만약에 1000개의 컨테이너가 있다. 네. 그러면 1000번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한 마스터 노드 번만 하나만. 설치하시면은 이제 이 1000개의 클러스터에는 그 워크로드에는 네네네. 다 자동으로 이제 설치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바로 구성이 끝나게 됩니다. 오, 되게 편하네요, 그건.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클러스터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마스터 클러스터에만 구성하시면은 네. 나머지 워크노드에는 자동으로 배포가 되고 네. 이제 이 컨테이너가 뭐 내려갔다가 올라오더라도 바로 상관없겠네요. 이제 다시 설치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설치가 안 되는 컨테이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이 마스터 노드를 통해서도 안 될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독으로 컨테이너만 운영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클러스터가 없으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이드카 형태로 지금 이제 오른쪽처럼 구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다가 아예 이제 파드 형태로 붙여서 이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워커노드에 대한 전체적인 그 보호를 같이 이제 여기서 에이전트가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간편하고 네. 굉장히 많은 서버에 한 번에 손쉽게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좀 구성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지 디플로이라고 하는데 쉽게 구성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강점입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중간에 있는 것처럼 한 번만 설치하면 끝인데 네. 예외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네. 오른쪽처럼 개별적으로도 설치할 수 있다. 네. 그럼 구멍 없이 다 커버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CWP에 대해서는 이제 뭐 국내 클라우드여도 네. 이제 이런 센서 설치 자체는 가능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국내가 아닌 글로벌 만약에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클라우드를 쓴다고 하면은 이제 API까지 연동해서 이제 포스처 매니지먼트까지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이게 네. 다른 데는 안 되나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만 되는 건가요? 이게?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네. 다른 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요? 네. 한번 그냥 그러니까 데모셋 구성이 네.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 제가 이제 경쟁 제품의 엔지니어가 네. 아니기 때문에 뭐 네. 부정확할 수 있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데모셋 구성이 안 돼서 일일이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와 그러면 정말 대규모 컨테이너 환경을 운영하시는 곳이 이러한 CWPP 같은 게 필요하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안 쓰시면 되게 손해 같네요. 네.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겠네요. 우선적으로.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다 보여주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진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쨌든 오늘 저희가 앞에서 한 30분 정도 진짜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건지를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서 알아봤고 그렇게 많이 옮겨간 기업의 담당자 분들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취약점들을 놓치고 있어서 뭐 설정 오류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보안에 고민이 많은데 그런 고민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클라우드 시큐리티라는 플랫폼으로 아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한 문의나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나가는 이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끝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국내 파트너가 다운 기술이 유일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파트너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운 기술만의 어떤 강점이 있다면 멍석을 깔아드릴 테니 네. 자기 자랑을 좀 한번 해주시죠. 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기존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하기 전에 다양한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들을 많이 취급했었습니다. 네. 이제 엔드포인트 보안 환경 자체가 워낙 다양하고 그리고 변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했었거든요. 네. 물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솔루션이 너무 좋아서 솔직히 요즘에 그런 환경에 대한 그런 엔드포인트 솔루션이 가질 수 있는 오류를 겪어본 적은 없긴 합니다.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미 노하우로 많이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엔드포인트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지금 오늘 소개해드렸던 클라우드에 이런 관련된 구성하는 데 있어서 네. 저희가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 파트너사 최초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네. 순정 차장도 저희가 네. 보유하고 있는 점이 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업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오늘 웨비나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네. 저희가 마케팅이나 영업 이런 조직들을 다 이제 하나의 부문 안에서 제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긴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어떤 고객분들의 연락이나 내용들을 저희가 네.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차장님은 네. 멍석을 깔아드릴 테니 잘하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국내 1호 자격증. 이제 그 자격증은 일단 1호긴 한데 네. 다른 자격증들도 있어서 이제 그걸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이제 클라우드 시큐리티도 사실 자격증이 있어서 그걸 네. 이제 또 이 웨비나를 계기로 공부를 좀 더 해서 네네. 이제 취득을 준비하고 있고 네. 이제 또 다음 시리즈를 위해서도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리즈 웨비나고요. 3번째 웨비나가 또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클라우드 시큐리티 솔루션에 뭔가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면 기술적인 문의하고 싶습니다. 이분 나가실 거고요. 네, 영업적으로 좀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분이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지금 채팅창과 질문창에 공지사항으로 설문조사 링크가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이 링크로 이동하셔서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 중 50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연락처를 통해서도 다운 기술에 연락을 하실 수 있지만 설문조사에 아마 마지막 정도에 가시면은 상담 신청 문항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도 체크를 해주신다면 다운 기술의 이 클라우드 시큐리티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거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